안녕하세요. 한국수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집에서 피곤한데도 듣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정규 수업이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많이 졸린데, 참고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프린트 136페이지에 4번입니다. 4번. 오늘은 재헌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재헌 국회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자, 대한민국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가 되고 제주에서 두 곳을 제외한 198곳의 선거구에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재헌 국회의원이고 임기는 2년이었다. 그 임기 2년의 재헌 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였죠. 자, 그리고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재헌 국회가 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과 농지개혁이다.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자,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살하고 무자비하게 악행을 저질렀던 민족 반역자,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겠죠. 자, 당연히 그런 민족을 반역한 친일파들에게 마땅한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했다. 자,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 친일파를 처벌하게 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1948년 9월에 프린트를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등을 포함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였다. 자, 이렇게 법을 만들고서 이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반민특위라고 하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참 길다, 그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줄여서, 너무 기니까 우리 줄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민특위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죠. 반민족 친일파를
조사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하려고 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겠죠.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조했냐면 이런 투서함 같은 게 있습니다. 투서함 같은 게. 학교에서도 신고함 같은 게 있잖아요. 학교폭력 신고함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죠. 학교폭력을 당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누가 때렸어요. 누가 저 욕해요. 왕따 시켜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조사하고 그런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하는 그런 신고함 같은 거죠. 신고함 같은 게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당했거나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뭐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했으면은 그 사실을 써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 함에다가. 또는 그러한 사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써가지고 넣는 거죠. 그러면 이 함에 있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재판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다.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조사했다.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조사했다. 하지만 거기 프린트에도 보시면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왜 협조적이지 않고 방해를 했을까요? 안 지워지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방해가 있었다. 자,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당시에 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큰 세력이 곧 당시 정부의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행정을 도맡아했던 미군정 시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미국 군인이 우리 한반도 남쪽을 통치했던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경찰이나 공무원 이런 자리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승만 정부에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민족 반역자나 친일파의 입장에서는 원래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을 살려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이나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한 와중에 이승만 정부가 또 한 번 살려준다. 그 사람들을 자신의 자리, 위치에 다시 한번 앉혀놓으면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 경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위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보장받게 해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방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친일 경찰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대표적인 조선인
출신 경찰들, 뭐 노독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승만 정부에서도 계속 경찰을 하고 있었는데, 반민특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자 오히려 이 경찰들이 반민특위 이 위원회 사무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가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경찰들의 습격이 있었다. 활동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을 단축하였다. 자, 거기 밑에 자료 플러스를 한번 봅시다. 프린트 자료 플러스. 대한민국 헌법 및 반민족 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개정.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죠. 거기 보시면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29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활동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었습니다. 2년. 2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이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 자료 플러스의 마지막 세 번째 반민족 행위처벌법 개정이라고 나오죠. 개정은 뭡니까? 법을 바꾼다는 뜻이죠. 개정.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단기 4282년 8월 말일에 완성된다. 1949년 8월 말일. 자, 원래는 1948년 9월부터 2년 해가지고 1950년 9월까지인데 1949년 8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준 겁니까? 1년이 준 거예요. 반으로 줄었죠. 짧죠.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었다. 활동이 원활히 될 수가 없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 플러스에 나온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헌헌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이 법에 의해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등 각종 방해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반민족 행위처벌법 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단축되며 반민특위가 해체되었고 결국 친일파를 청산하려던 노력은 좌절되었다. 자,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원래의 활동 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나뉘는데요. 자, 왼쪽에 날개에도 보시면 반민특위의 활동과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 약 688건을 조사해가지고 41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36년 동안 일본 지배, 식민 지배에서 일본에 협력했던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민족 반역자들,
친일파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책임, 처벌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라든지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생겨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더욱더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서 반민특위 활동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친일파 청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독립운동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이라고 하는 말도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보답이랄까 보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꼭 우리가 그런 민족 반역자라든지 친일파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농지개혁. 농지가 뭡니까? 농지. 농사를 짓는 땅이죠. 그 농지를 개혁했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개혁을 했을까? 자,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았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많은 조선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토지를 적절하게 분배해주고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거기 프린트 보시면 국민 대다수가 토지 분배와 지주제 개혁을 요구했다. 국민 대부분의 요구. 국민 대부분의 요구가 있었다. 자, 그리고 북한의 토지 개혁 실시. 자, 북한의 토지개혁 실시가 있었다.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어떡하죠?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 보이죠? 이제 보이죠? 좀 화면이 바뀌었는데, 자, 북한의 토지개혁이 있었다. 자,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죠? 북한에서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죠? 자, 북한의 토지 개혁이 있었다. 자, 북한에서 토지 개혁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모든 토지의 주인들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그냥 주인에게 돈도 주지 않고 모두 국가의 것으로 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똑같이 나눠줬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 거기도 보시면 농지개혁법을 1949년에 만들고 어떻게 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산 거예요. 그냥 뺏을 수 없으니까 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 모인 땅, 전부의 땅을 어떻게 다시 농민들,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 다시 판 겁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처음에 국가가 사요. 그죠? 돈이 없어, 그럼 국가가. 국가가 지금 시작했는데 세금도 걷지도 않고 세금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삽니까? 또 두 번째 문제는 땅을 일단 샀어. 농민들이 다시 파여 나눠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또 돈이 어딨냐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의 주인에게서 국가가 땅의 주인에게 사긴 사는데 일단은 어떻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땅의 값을 줄게. 만약에 땅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단 땅을 내놔. 땅을 주고 내가 몇 년 후부터 1년에 땅의 값의 5분의 1, 200만 원씩 5년 동안 줄게. 네 땅값 1000만 원이잖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증서, 그걸 뭐라 그래?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 있죠? 지가증권. 자교시 중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죠.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부터 얼마를 갚겠다. 도장 콱. 그런 것처럼 땅을 국가에게 내놓고 그 땅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 자, 일단은 국가는 이렇게 땅을 가져온 다음에 국민들,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판 겁니다. 유상 분배를 했는데 농민들은 그 땅의 값을 한 번에 많이 못 갚으니까 땅을 일단은 샀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사를 지은 걸 일단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남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뭐 조금 남으면 이제 팔아가지고 돈이 되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조금의 그런 금액들을 여러 해에 걸쳐서 국가에 갖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했다. 국가가 땅에 있는 주인들에게 일단 땅을 사온다. 하지만 즉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몇 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줄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대신 이거 갖고 있어. 나중에 돈 줄 거야. 그리고 농민들에게 땅을 판다. 하지만 땅값을 직접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라. 하지만 농민에게는 이 조금씩도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사실은 농사를 짓다가 농사라는 게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지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풍족한 집도 있겠지만 농사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뭐 홍수가 나거나 또는 가뭄, 태풍, 눈이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또 나무들이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남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죠. 이때는 농업 기술도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땅을 갖고 있던 거를 다시 팔고 뭐 이렇게 몰락하는 농민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자기가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로 제한했다. 3정보. 자, 처음에 농민이 나눠주는데 농민이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농사 많이 질 거야.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안 된다. 왜? 어떤 사람이 많이 갖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하게 나눠야겠죠. 그래서 최대한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토지의 크기를 나눠준 건 아니지만 제한도 없다. 최대의 크기를. 지금 따지면 약 9,000평 정도. 9,000평 정도. 9,000평. 삼정보. 요거를 최대한 가질 수 있었다. 것입니다. 자, 결과는 대다수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다수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농민들이 힘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헌국회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짧은 내용인데 선생님이 조금 주저리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EBS 온라인 클래스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그 활동지 수능특강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꼭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